누군가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까 그 말은 굳이 하지 말걸 하고 입술을 깨물며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대화 중간에 흐르는 그 어색한 몇 초의 정적을 견디지 못해 혹은 나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맙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입방정의 대가는 생각보다 뼈아픕니다. 어색함을 채우기 위해 내뱉은 말은 훗날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굳이 들키지 않아도 될 나의 약점과 치부만을 타인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준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가벼운 혀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뱉어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얄팍한 미련함입니다. 진정한 내공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은 혀를 가볍게 놀리는 대신 침묵이라는 가장 단단한 방패 뒤에 자신을 안전하게 숨길 줄 압니다. 오늘 나의 품격을 지키고 타인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철학의 지혜를 빌려 짚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섣부른 말실수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싶지 않다면 이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감정이 끓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말을 했을 때, 회의 중에 나의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혹은 가까운 사람이 나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을 때, 우리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심이 벌렁거리고 목구멍까지 뜨거운 말들이 차오르고 당장이라도 한마디 내뱉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입 밖으로 나온 말 중에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 그 말을 정말 잘했다고 뿌듯해한 경험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때문에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거나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노는 일종의 일시적 광기라고요. 미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 위험하듯 분노에 사로잡힌 자에게 혀라는 무기를 풀어주는 것은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앞뒤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성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의 귀를 틀어막고 오직 지금 당장 한 방 먹여주겠다는 충동만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정당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전달 방식이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항의도 소리를 지르며 하면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합리적인 반론도 얼굴을 붉히며 하면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라는 포장지 때문에 그 내용물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당신의 실수를 크게 지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그러면 당신은 실수 한번 안 해봤습니까? 라고 소리쳤다고 합시다. 그 한마디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고작 3초입니다. 하지만 그 3초의 쾌감이 가져오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상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고 주변 동료들은 당신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당신의 커리어에는 보이지 않는 흠집이 깊이 새겨집니다. 3초의 쾌감을 위해 3년치의 신뢰를 날려버린 셈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순간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상사를 찾아가 지난번에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분노의 불길 속에서 내뱉느냐, 차가운 이성의 물 위에 띄우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와 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데 하나를 잡으면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를 잡으면 들 수 없다고요. 분노의 순간에 말을 내뱉는 것은 들 수 없는 손잡이를 억지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손만 다칠 뿐입니다. 반면 침묵이라는 손잡이를 잡으면 비록 그 순간은 무겁고 답답하지만 결국 그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라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입을 꽉 다물어야 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분노는 3초면 폭발하지만 후회는 30년을 갑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분노가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은 언제나 수치심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나의 계획과 목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의례 주변 사람들에게 올해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꼭 살을 뺄 거야. 이번에는 진짜 자격증 시험에 붙을 거야.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야. 책을 한 권 쓸 계획이야.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일종의 쾌감을 느낍니다. 마치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은 그런 뿌듯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대체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미리 느껴버립니다. 쉽게 말해 아직 한 발자국도 걷지 않았는데 결승선을 통과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만족감은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동기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다음 달부터 매일 아침 운동할 거야 라고 친구에게 선언한 날 밤, 이상하게도 벌써 뭔가를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그리고 정작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어제의 그 뜨거운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불 속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곳이 되어버리지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계획을 미리 떠벌리는 것의 대가입니다. 말이 행동을 대신해버리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진정으로 큰일을 도모하는 자는 자신의 의도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은 뒤에 매일 파헤쳐서 확인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런 농부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은 어둡고 조용한 흙 속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채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싹도 틔우지 못한 씨앗을 성급하게 꺼내서 자랑하는 순간 그 씨앗은 햇볕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나의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시선이라는 부담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만약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라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이면에 감춰진 미세한 안도감이나 동정의 기운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실행해서 결과물을 딱 내놓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성과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존경입니다. 감탄입니다.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경외감입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결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의 침묵이 곧 그의 내공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요. 이 구절의 핵심은 단순히 과묵함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말로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바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떠들 시간이 없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입이 바쁜 사람의 손은 항상 한가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가슴속에 뜨거운 꿈이 꿈틀거릴 때,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를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간절할 때, 바로 그때 입술을 꾹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말은 기운을 흩어지게 하지만 침묵은 기운을 한 곳에 모읍니다. 당신의 꿈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것을 말의 바람에 날려보내지 마십시오. 단단한 침묵의 땅 속에 깊이 묻어두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누군가가 자신의 불행이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친한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연인과 크게 다퉜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이 당신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언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내 생각에는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내뱉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섣부른 조언은 도움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자신의 고통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누군가가 자기 편에 서서 그래, 네가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네는 조언은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해봐 라는 말은 은연중에 네 방식이 틀렸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는 말은 네 고통은 별것 아니다, 나도 겪어봤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위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고통을 축소하고 평가절하한 셈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혀는 하나, 귀는 둘을 주었는데 이면 말하는 것의 2배로 들으라는 뜻이라고요. 이 오래된 지혜는 특히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상대방이 울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설픈 위로의 말 10마디보다 곁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그 침묵 한 조각이 100배, 1000배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여의 친구에게 슬퍼하지 마, 돌아가신 분도 네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위로일까요?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 라는 말은 네 감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막으려 드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억압이며 상대방을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허풍 떨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 나는 여기 있다 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따뜻함은 어떤 명연설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당신에게 마음을 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멋진 조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을 닫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이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떠보거나 시험하려 할 때입니다. 세상에는 교묘하게 말을 던져서 상대방의 속내를 떠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요즘 월급이 얼마야? 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 좀 말해봐.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약점을 탐색하고 당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나중에 그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너무 쉽게 무장해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친근한 표정으로 마치 순수한 관심인 것처럼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털어놓아 버립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부부 사이가 어떤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가십거리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혹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더 얕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의 겉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고요. 이 말의 핵심은 나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의 수는 적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내 카드를 전부 보여준 포커 선수가 이길 수 없듯 자신의 모든 것을 노출시킨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너도 솔직하게 말해봐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약간의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당신에게 심리적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한번 입 밖으로 나간 정보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남에게 나의 내밀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곧 나의 통제권을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누구에게 전할지, 언제 나에게 불리하게 써먹을지 나는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운명의 일부를 타인의 변덕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핵심을 비켜가면 됩니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면 먹고 살 만큼은 벌지 라고 웃으며 넘기면 됩니다. 사업은 잘 되냐고 물으면 열심히 하고 있지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대거나 구구절절한 사정을 밀어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파고들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불편함 없이 다른 화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카드를 전부 보여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한두 장은 가슴속에 감춰두고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꺼내 보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답하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아는 척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가 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혹은 전문적인 기술 이야기까지.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고개를 듭니다.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닐까?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불안감에 밀려서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허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렸던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유일하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이 유명한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만 깊어지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민망함은 처음부터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의 약간의 부끄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솔직한 사람이 되지만 아는 척하다 들키면 허풍쟁이가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아는 척의 위험은 단순히 체면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자신 있게 전달하면 그 말을 믿고 행동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설프게 아는 척하며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면, 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가인 척 의견을 줬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가는 시기를 놓쳤다면, 그때 가서 저도 사실 잘 모르고 한 말이었는데 라고 변명한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곧 알미라고요.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혀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모를 때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아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른다는 고백이 오히려 당신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어설프게 한마디 끼워넣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그 충동을 꾹 참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가 당신을 허풍쟁이가 아닌 겸손한 배움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침묵은 무지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신뢰하여 자신의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의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동료의 이직 계획일 수도 있고, 지인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일종의 무거운 보물을 건네받은 셈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당신의 손에 맡긴 것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의 본능적인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거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합니다. 물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라는 단서를 꼭 붙이면서요. 하지만 그 비밀을 전해들은 사람도 역시 같은 충동을 느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비밀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원래 비밀을 맡긴 사람은 자신의 가장 민감한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것에 대해 매우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에게 맡겨진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비밀을 맡긴 것은 당신은 믿었기 때문인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비밀을 퍼뜨리는 것은 맡겨진 물건을 훔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은 물건만 잃지만 비밀을 누설당한 사람은 신뢰와 안정감과 존엄까지 동시에 잃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밀의 누설은 물건의 도둑질보다 더 잔인한 배신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행위는 듣는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A의 비밀을 B에게 전할 때 B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A의 비밀을 이렇게 쉽게 나한테 말하는구나. 그러면 내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말하겠지. 결국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당장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정보통으로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깊은 관계에서는 모두에게 외면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비밀을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침묵의 수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하여 말의 무게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혀를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의 핵심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훈련이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충동을 이기는 것이고 나의 허영심을 꺾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밀을 맡겼다면 그것을 금고 속에 넣고 열쇠를 삼켜버린다는 각오로 지키십시오. 그 비밀이 아무리 흥미진진해도 아무리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 사람한테만은 괜찮겠지 라는 합리화가 밀려와도 입을 열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진짜 중요한 자리에 초대하고 진짜 깊은 관계를 허락합니다. 침묵은 신뢰의 증거이며 신뢰는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화폐입니다. 7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이미 이긴 논쟁에서 상대방을 더 몰아붙이고 싶은 순간입니다. 토론이나 논쟁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물러서려는 기색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서는 묘한 쾌감과 함께 한 가지 유혹이 고개를 듭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자.
확실하게 이겨놓자.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 못 꺼내게 해주자. 이 유혹은 달콤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부당한 행동을 했거나 평소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서 더 밀어붙이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 행위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이미 물러선 상태에서 당신이 계속 밀어붙이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더라도 당신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순간 그 마음은 급격히 뒤집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짓밟으려는 거구나.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는 복수심이라는 씨앗이 조용히 뿌려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교훈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에 과도한 배상금과 굴욕을 안겼을 때 그들은 확실히 이겨놓자, 두 번 다시 전쟁 못 일으키게 해주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압박이 결국 독일 국민의 분노를 극단까지 끌어올렸고 그 분노의 파도 위에 히틀러라는 괴물이 올라탔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에서 더 몰아붙인 대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논쟁은 세계대전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 심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쥐라도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처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격합니다. 그것이 즉각적인 분노의 폭발이든 조용한 복수의 계획이든 혹은 평생 가는 원한이든 이미 이긴 논쟁에서 상대방을 더 몰아붙인 대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논쟁 방식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지 않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따되 나무 자체를 뽑아버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물러설 수 있는 다리 하나쯤은 남겨둡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것을 뚫는다고요. 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내는 것은 물입니다.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정면으로 부수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옳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증명될 것입니다. 굳이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쾌감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적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논쟁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상대방이 슬슬 물러서려 할 때 바로 그때 멈추십시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한 발짝 양보하는 것이 봐라, 내가 맞지 않느냐 라고 기고만장하는 것보다 100배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침묵과 여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8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칭찬받았을 때 겸손을 가장한 자만으로 답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너 정말 대단하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더라. 글 쓰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칭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흔한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칭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에이, 별거 아닌데요. 사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밤새도록 작업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부정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더 큰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에 비하면 이번 건 정말 쉬운 편이었거든요.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업적을 슬쩍 꺼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자만입니다. 겸손의 탈을 쓴 자만은 날것의 자만보다 더 보기 흉합니다. 왜냐하면 날것의 자만은 최소한 솔직하기라도 하지만 겸손을 가장한 자만은 위선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칭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조용히 감사하고 비난을 들으면 조용히 되돌아볼 뿐 그 어느 쪽에도 자신의 무게중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가장 품격 있는 반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구구절절한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큰 업적을 꺼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감사를 표하고 미소 짓고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여유입니다. 외공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 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칭찬받은 당시의 업적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다시 빌려오자면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고요. 칭찬을 받았을 때 물처럼 낮은 곳에 처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비결입니다. 칭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입니다. 9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들고 싶은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잊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당한 기억, 무시당한 경험, 부당하게 대우받은 순간들. 이런 상처는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겉으로는 아문 것 같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다시 욱신거리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반복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 라며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관계에서 싸울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꺼내들며 너 그때도 이랬잖아. 3년 전에도 똑같은 짓 했잖아. 라고 과거의 무기를 꺼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직도 아프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그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방식은 결코 치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은 이미 아문 상처를 스스로 다시 찢는 행위라고요. 상처가 아문다는 것은 시간이 그 위에 새살을 덮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를 말로 반복해서 꺼낼 때마다 그 새살은 다시 벗겨지고 피가 납니다. 결국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동정심을 가지고 들어주겠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되는 불행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에너지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사람은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자신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그 에너지를 현재와 미래에 써야 할 곳에서 빼앗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의 아픔을 무조건 묻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깊이 다루어야 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상처를 무기로 휘두르는 것은 분명히 멈추어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입을 닫는 것은 그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나의 현재를 인질로 잡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상처가 또다시 입술 끝까지 차오를 때 그 말을 삼키십시오. 아프더라도 삼키십시오. 그 침묵이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긴 눈으로 보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대한 침묵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누군가의 선택이나 삶의 방식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 외롭지 않아? 그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뒀어? 그런데 돈을 왜 써? 이런 말들을 우리는 무심코 때로는 관심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건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질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평가이고 판단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 결혼을 안 했어? 라는 질문의 이면에는 네, 나이면 결혼을 했어야 정상이다 라는 판단이 깔려 있고, 그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의 이면에는 네 직업은 별 볼 일 없다 라는 평가가 숨어 있습니다. 질문의 형태를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삶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라고요. 타인의 삶의 방식, 타인의 선택, 타인의 가치관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평가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나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나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흔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식을 깎아내림으로써 나의 방식을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미혼인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무의식적 불안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프리랜서의 수입을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안정의 길이 정말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려주는 방패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새붕은 구만리상궁을 날아가는데 밑에서 작은 참새가 보며 비웃기를. 저 큰 새는 왜 저렇게 높이 날까? 나처럼 울타리 위에 앉으면 충분할 텐데 라고 한다고요. 참새는 자기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구만리 하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울타리 위에서 남의 하늘을 재고 있는 참새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고 자신만의 맥락이 있고 자신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책 한 페이지만 읽고 전체 내용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나머지 페이지들에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삶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마디 충고를 던지고 싶은 충동이 올 때 입을 닫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 충고보다 당신의 한 조각 침묵이 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는 순간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기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은 본질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안, 길이 막혀서.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 많더라고. 그리고 아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잠깐 받느라고. 이렇게 줄줄이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과 늦어서 미안해 라고 짧게 사과하는 사람, 당신은 누구에게 더 호감을 느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진정성은 줄어들고 사과가 짧을수록 진정성은 커집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 변명을 덧붙이는 것은 잘못 위에 또 다른 잘못을 쌓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잘못은 원래의 실수이고 두 번째 잘못은 그 실수를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비겁함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첫 번째 잘못보다 두
두 번째 잘못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아, 그 사람은 실수를 하고도 원명만 늘어놓더라 라는 인상은 원래의 실수 자체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습니다. 변명의 또 다른 위험은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에 변명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큰 실수에도 변명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변명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원래는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환경이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운이 나빠서 이런 변명의 사슬에 묶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자기 성찰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바꿔야 할 것을 영영 발견하지 못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로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지적받고 기뻐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 대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연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변명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삼키십시오. 대신 짧고 단단한 한마디를 내보내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간결한 문장이 당신의 인격에 더해주는 무게감은 100. 마디의 변명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변명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지만 잘못의 인정은 당신을 크게 만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12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하는 순간은 남의 성공 앞에서 그것을 깎아내리고 싶은 순간입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인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 동창이 멋진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문을 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순수한 축하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축하의 이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걔가 승진한 건 윗선줄을 잘 잡아서 그런 거야. 사업이 잘 된 건 부모가 돈을 대줘서이지 실력이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실제 능력은 별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좋은 소식을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좋은 기회, 좋은 정보, 좋은 인연이 당신을 비켜가게 됩니다. 둘째,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습관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방편이 됩니다. 저 사람이 성공한 건 운이고 빽이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불공평해서다 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합리화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독약의 달콤함입니다. 그것에 취하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시기심을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로 봅니다. 분노는 폭발하고 사라지지만 시기심은 조용히 곪으면서 영혼을 안에서부터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에 매달아 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성공하면 나는 불행해지고 남이 실패하면 나는 행복해지는 구조. 나의 기쁨과 슬픔을 전부 남의 손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도 자신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곁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도 정보도 따라옵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선한 행동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나는 그에게
배울 수 있다고요. 남의 성공을 시기의 눈으로 보는 대신 배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다르게 했기에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나도 저런 성과를 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시리심은 동기부여로 전환되고 남의 성공은 나의 성장을 위한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입에서 험담이 나오려 하면 꾹 참으십시오. 대신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처음에는 입에서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기심이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과 같은 차원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을 줄 알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문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고 도망이 아니라 수양이며 무능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유창한 말솜씨, 재치 있는 유머, 논리적인 반론, 이런 것들은 분명 능력입니다. 하지만 더 드문 능력, 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수천 마디의 말을 쏟아낼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입술을 굳게 다물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이것이야말로 세네카가 말한 위대한 일의 핵심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조용합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아무리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나무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내는 것은 놀랍습니다. 깊은 뿌리, 단단한 줄기,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 나무의 위대함은 그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시끄러운 것은 바람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오직 침묵으로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단단한 사람, 정말로 깊은 사람,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은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도 참을 줄 알고 계획이 있어도 떠벌리지 않고 남의 아픔 앞에서는 조용히 곁을 지키고 누가 떠보아도 흔들리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남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고 이긴 싸움에서도 물러설 줄 알고 칭찬해도 담담하고 과거의 상처를 되뇌지 않고 남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변명 대신 책임을 지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입을 닫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 어떤 화려한 말솜씨로도 만들 수 없는 단단한 인격과 깊은 품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매일 하루, 딱 하루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절반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삼켜보십시오. 그 하루가 끝났을 때 당신은 아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줄였는데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고 말을 아꼈는데 오히려 나의 말이 무게를 가지게 되었고 침묵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것을요.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가르침은 한 글자도 날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지만 인간의 본질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혀가 불러오는 재앙도 깊은 침묵이 가져다주는 축복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혀에 작은 빗장 하나를 달아주었기를 바랍니다. 그 빗장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당신의 관계를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말의 힘은 강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오늘부터 침묵이라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